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인터미션을 지나고 계신 전국의 아짐, 형님, 누나들. 오늘 그 뮤직거리다 두 번째 시간 인사드리게 된 김쾌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가 장난이 아니어서, 그 망할 놈의 이태원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듭니다. 어, 두 번째 녹음을 하기에 앞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그 첫 번째 빨래 나오고 나서 일부 아는 분께서 야 이게 다 좋은데 그 영상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퀄리티가 좀 저렴해서 참 미안한데 그거 어떡하겠냐. 네, 한계가 그렇다. 1인 방송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1인이냐면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그냥 마이크 켜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1인 방송이에요. 네. 제가 홈 레코딩으로 하고 있어서 뭐 퀄리티 뭐 도와주는 스텝도 없고 그냥 뭐 파워포인트 발로 작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얘기지만 1인 방송의 의미는 한 사람이 뭐 녹음, 녹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편집, 그다음 송출, 뭐 광고, 마케팅,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힘을 많이 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럼 하다 지칩니다. 그래서 그냥 너그럽게 퀄리티는 후져도 맛은 어떻게든 내볼 테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 왜 그 노포집 이런 데 가면 할머니가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다가 졸고 계시다가 손님 들어가면은 그 무슨 양은 냄비 찌그러진 거 이런 거 그냥 대충 해가지고 뭐 국수를 끓이든 뭐 라면을 끓이든 이렇게 내주시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고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배고프신 분들은 맛있게 드시겠죠. 자, 서설이 길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은 지킬 앤 하이드. 한번 좀 들어보셨죠? 네, 이 작품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지킬 앤 하이드 들어간다고 하더니 뜬금없이 뭐 임요한이죠? 그 박찬호, 박세리, 박막래 할머니 뭐 이런 영상을 갑자기 또 왜 보여주느냐, 이미지를 보여주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킬 앤 하이드가 그 한국 뮤지컬에 있어서 상당히 거기가 분수령이 되는 그런 공연이고요. 이걸 이해를 좀 빨리 돕기 위해서 게임 산업에서 임요한이 나오기 전과 후, 그죠? 그리고 프로야구에서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전과 후, 박세리 골프도 마찬가지죠. 박세리가 우승을 다뭐 기억을 하시잖아요. 저게 아마 US 오픈이었나요? 그 전과 후,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막래 할머니가 나타나시기 전과 후. 자, 이 전과 후로 나누게 만드는 분수령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요. 그런 걸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2004년에 대한민국에서 뮤지컬 공연계에서 올라온 지킬 앤 하이드라는 공연이 바로 저 분수령이 될 만한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2004년 포스터입니다. 네, 브로드웨이를 강타한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이미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해상도가 낮아서
역사상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일 거예요. 저 글자가 깨져 있지만 네.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다라는 문구를 가지고 나왔고요. 네. 류정한, 최정원, 조승우, 김소연 배우의 얼굴이 보이네요. 예. 초연 포스터입니다. 그러면 2004년에 저게 분수령이 됐다고 하는데 간단하게나마 그 이전 2004년 이전의 뮤지컬 업계는 어땠고 그 이후는 어땠는가? 뭐 이후는 뭐 차츰 앞으로 제가 이 뮤지컬에 대해서 밝혀나갈 거니까 그러면 2004년 이전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또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앞에 그 분위기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구글링을 했습니다. 네. 그 뭐 끝도 없이 올라가요. 뮤지컬 한국 뮤지컬에서 역사 그러면 뭐 1966년인가? 살짝이 없어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이제 심한 얘기고 날 잡아서 그건 따로 뮤지컬 역사 쪽은 따로 제가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2004년도 전에 한 10여 년 전, 요때가 이제 좀 뮤지컬 한국에서 뮤지컬이 좀 그 성과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래된 자료지만 한번 보시죠. 이미지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게 뭐냐 그 극단 맥토라고 하는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뮤지컬을 했나봐. 그래가지고 93년도에 1993년이죠. 동숭동 연가라는 뮤지컬 했고요. 그리고 94년도 이듬해 번데기라고 하는 뮤지컬도 했습니다. 네.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죠. 볼 수가 없었으니까. 네, 뭐 하여튼 분위기로 포스터 분위기로 전달이 뭔가가 전달이 되고 있죠. 동숭동 연가 저건 아마 이제 OST가 담겨 있는 CD 자켓인 것 같은데 저게 아마 공연 포스터하고 동일할 겁니다. 네. 극단 맥토. 그 다음에 이거 뭐냐? 왼쪽이 사운드 오브 뮤직 1995년도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역시 1995년입니다. 네. 어디서 있느냐? 극단 신시 뮤지컬 컴퍼니. 이게 참고로 저작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해적 공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거예요. 판권을 가져오지 않고 스스로 그냥 번안을 해가지고 그런 때니까 그 당시가 저작권 개념 없을 때입니다. 판권 그런 거 상관없이 겁도 없이 막 올린 거죠. 전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뭐 전해 들은 얘기로는 그때 뭐 레미제라블도 했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뭐 또 뭐가 있었더라? 뭐 저 맨 오브 라만차 그 돈키호테 이런 거 좋은 때였어요. 네. 이게 이제 95년도 그리고 요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이건 서울 뮤지컬 컴퍼니라는 극단에서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사랑은 비를 타고의 홍보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 세 분이 우리나라 그 90년대 훨씬 더 이전에 우리나라 롯데월드에 공연장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야매 해적 공연들이 막 난무할 때 뮤지컬 1세대인데요. 남경읍, 남경주 저 남자 두 분이 형제예요. 왼쪽이 동생, 오른쪽이 형님. 남경읍, 남경주. 그리고 이제 가운데 그 유명한 최정원 배우님께서 젊은 시절에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뮤지컬에 출연하셨고 이건 창작입니다. 창작. 서울 뮤지컬 컴퍼니에서. 여기서 뭐 쇼크 코미디라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 유인촌 선생이 보이시죠? 저게 이제 그 유명한 브로드웨이 42번가 그걸 했어요. 판권 해결 안 하고 서울 뮤지컬 컴퍼니 대단합니다.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뮤지컬 영웅으로 요즘에 유명하죠. 예, 윤호준 대표가 계시는 에이콤이라는 곳에서 보시면 94년도 아가씨와 건달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명성황후. 명성황후는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아까 그 좀 전에 보신 사랑은 비를 타고도 역시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롱런하고 있는 25년이 넘는 공연들이에요. 예. 그래서 특히 명성황후는 1995년도 초연을 했고 97년도에 8월 달에는 그 미국의 뉴욕 링컨 센터까지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예. 물론 교민들을 대상으로 했겠죠. 어쨌든 그래도 미국의 뉴욕에 진출을 한 우리나라 어쩌면 최초의 예, 뮤지컬 공연 명성황후 창작 뮤지컬로서 네. 요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었던 거지. 예, 94년, 5년, 6년, 뭐 7년 뭐 이런 당시잖아요. 예. 그러다가 97년도 말에 그 유명한 IMF가 터지게 되고, 그죠? 네, 나라가 이제 쑥대밭이 되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문화예술계 휘청거리는 거 실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우리 그 직격탄을 여러 군데 맞았지만 문화예술가 피해갈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침체기 완전히 이제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 DJ께서 예, 어려운 시절에 근무오고 막 이런 어마무시한 시절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1년 만에 IMF 졸업을 하시고 예.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나라의 100년 대계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IT 강국이 돼야 된다. 한 축이 IT 강국이고 또 한 축이 바로 이제 문화 콘텐츠를 우리가 키워서 나라를 나중에 먹고 살아 부강해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선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보시면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시고 예, 99년에는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영상, 게임, 음반, 방송, 출판, 패션, 디자인, 도자기 등 7대 전략 부분을 선정을 해서 예, 선정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이제 집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2000년대 와서는 문화산업 발전 5개년을 확대 발전한 문화산업 비전 21을 다시 발표하면서 예, 해외 시장 개척 등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 기관 산업화를 추진한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문화 컨텐츠 진흥원 우리가 컨진 하는데 컨텐츠 진흥원도 제가 알기로는 저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한 500억 정도 규모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문화 콘텐츠 쪽에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산업을 이제 미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예. 그래서 성과가 이제 아까 뭐 7개 혹은 뭐 5개 뭐 이런 분야의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과가 가장 좋았던 것은 게임 업계, 문화 콘텐츠 중에서 게임 업계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차 연도가 아니라 1차 계획이 97년에서 한 2002년쯤 해서 한 5년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게임 업계는 지원해준 족족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서 효자 노릇을 했다고 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그전에는 충무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충무로 상당히 이제 오래되신 분들, 주먹국으로 뭐 게임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게임도 그 동네 그 코 묻은 문방구 기억나시죠? 예, 그 문방구에 보면 이렇게 한쪽 구석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게임 업계의 뭐 이렇게 원로들이랄까 시조라고 해야 될까? 뭐 아무튼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문화 콘텐츠 쪽이 다 그래요. 영화도 그렇고 우리 뭐 옛날 딴따라 문화 이래가지고 기억나시잖아요. 예, 인정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는 항상 저희 집에서 이제 문제가 심하게 되는 그런 사제분들께서 진출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산업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장사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막 햇빛이 들어가고 예, 자금이 들어가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뭐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영화 게임을 아까 100% 거의 100% 효자로 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영화는 절반의 성공. 그래서 젊은 감독들, 제작자들의 충무로를 벗어나서 강남 쪽에 자리를 잡고 예, 99년도에 쉬리라고 하는 저것이 아까 말씀드린 분수령에 해당되는 그런 작품이죠. 예, 쉬리 이후에 한국 영화가 바뀌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담입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그 돈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문화회관을 그렇게 한국식이죠. 예,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안전빵 예, 많이 지어서 그때 지은 문화회관들이 예, 상당히 보시면은 가서 보면 놀랄 경우가 많아요. 예, 시설이 되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당시에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예, 건축을 하셨더라고. 아무튼 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뮤지컬은 여기에 이제 아직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1차 계획이 끝난 2002년 이후에 2003년, 2004년도 시작되는 2004년에 아까 초연이 시작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3년 이후부터는 정부의 지원이 2차 계획이 들어감과 동시에 그다음에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외국의 자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산업에 투입이 되는데 그게 바로 IMF 시장 개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의 자본이 직접 들어오는 투자가 되는 그런 형국이 열리는데 IT로 코스닥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끝낸 외국의 자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여기저기 코스피에도 진출하고 한국의 이제 구석구석에 자본을 꽂는데 엔터테인먼트가 네 수혜를 받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매니지먼트 쪽 한류의 이제 그 원산지가 되는 시초가 되는 마중물이 외국 자본으로 들어갔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뮤지컬 쪽도 네, 정부의 지원 쪽 아니면 외국 자본 둘 중에 하나 어쨌든 자본이 이제 관여를 하면서 이제 주먹구구는 더 이상 안 되게 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2004년에 뮤지컬 업계에서 저 작품이 나왔습니다. 네, 영화에 쉬리가 나왔듯이. 이게 이제 대박을 쳤는데요. 예, 대박을 쳤는데 흥행 성공의 이유가 뭘까? 자료를 좀 보다가 모바일 문화 웹진 채널 예스 인터뷰 2018년 4월 17일 이걸 찾아냈습니다. 예, 누구와 인터뷰를 한 거냐? 그 아까 지킬앤 하이드를 만든 제작자, 프로듀서 신춘수라는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흥행의 성공에 바로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 제작자 신춘수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흥행 성공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주 오디 뮤지컬 컴퍼니 대표고요. 오디는 오픈 더 도어의 약자로 시작을 했답니다. 예, 회사를 만들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프로듀싱 컴퍼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노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이 지킬 앤 하이드 저 공연이 2004년에 성공한 이유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당시로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극단들이나 이 뮤지컬 컴퍼니들이 아까 뭐 해적 공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먹구구
영화도 마찬가지였지만 시스템이 없었던 시스템이 이때 이 시스템은 선진적인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계명전지를 하고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는데 그러면 사회가 체질 개선이 돼야 되고 그 이제 선진적인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금융 시스템이 바뀌고 그죠? 그러면서 뭐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회 시스템 전체가 이제 바뀌는 건데요. 여기 적응 못한 사람들은 도태해서 떨어져 나갔고 성공적으로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신춘수 프로듀서께서는 선진적으로 도입을 하신데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1990년대만 해도 뮤지컬을 따로 배울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엔터테인먼트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게 90년대 후반이고 그들의 자본으로 뮤지컬 문법과 제작 방식이 이미 정립되어 있는 브로드웨이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저도 초반에는 창작 뮤지컬을 많이 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다가 아가씨와 건달들 작업할 때 블라블라 알게 됐고 그래서 라이센스 뮤지컬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오디만의 방식으로 자기가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리스, 주킬 앤 하이드, 맨 오브 라만차 등이 나왔다라고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선진적인 제작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인정을 우리 신춘수 PD를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넌 레플리카 제작 방식. 넌 레플리카 제작 방식. 이게 뭐냐면 그 무대 안무 의상 연출 이런 거를 기존의 오리지널 공연과 똑같이 적용을 하고 배우들만 현지에서 데려와서 쓰는 방식을 레플리카 방식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원작에 수정을 가하고 각색도 하고 번안도 하고 즉 한국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지킬 앤 하이드. 아까 그 허락 안 받고 판권 안 가져서 완전히 제멋대로 날림으로 하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것은 매우 매우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 반대로 이 문화 사대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그쪽에 있는 걸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복제해서 잘 이렇게 구현해내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득세하는 시대. 그게 사실 대한민국의 또 슬픈 그 뒷모습이기도 하죠. 일단 어디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교수들이 그랬죠. 교수들께서 외국의 이론들 본인이 고민하지 아니하고 잘 갖다가 이렇게 소개하고 무슨 일종의 그 배달업이죠. 퀵 서비스처럼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데 마치 무슨 거기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크리에이티브가 있고 뭐 이런 거 마냥 그런 차 사람들이 워낙 모르니까 먼저 본 놈이 갔다 와서 내가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뭐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뭐 돈도 벌고 뭐 권력도 형성하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젊은 세대, 우리 똘똘한 우리 당시 그 똘똘한 우리 신춘수 젊은 세대가 무슨 소리냐? 한국 관객은 한국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나는 풀어내겠다. 맞짱을 뜬 거예요, 이거 사실. 지킬 앤 하이드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대박을 쳤지 그 브로드웨이에서는 별 볼일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자존심이 이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정말 뭐 이런 모는 듣보잡 이런 데서 와가지고 판권을 계약을 하겠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기특했겠지. 기특하고 근데 얘가 이제 근데 제가 이런 건 한국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그 잘 나가는 그런 뮤지컬이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을 텐데 다행히 당시 그 지킬앤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뭐 그런 정도의
작품인데 뭐 아무튼 운이 닿았던 거죠. 그래서 넌 레플리카 제작 방식을 가지고 했고 오디는 그 이후로도 저게 하나의 전통이 돼서 그때 뭐 드림걸즈랄까 닥터즈하고 뭐 스위니 토드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인터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신준수 PD의 당시 감각이 돋보이는 지점인데요. 뭐냐면 캐스팅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참신한 인물을 뭐 뽑아서 과감하게 했다는 건데요. 배팅을 하는 거죠, 배팅을. 앞에서는 배팅이지만 뒤에서 보면 뭐 제작비를 좀 아끼려는 면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선구안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발굴해낸 스타 그 기사에 보니까 조정석, 요즘 그 유명한 조정석 우리 배우 뮤지컬에서 나고 자란 배우 이제 지금 스크린으로 왔는데 학생일 때 캐스팅을 자기는 했고 그다음에 뮤지컬 업계 유명한 류정한, 홍광호 이런 배우들 대배우들도 신인일 때 캐스팅을 했다. 제작진 반대가 컸는데 나는 가능성 보고 뽑았다. 조승우는 어느 정도 팬덤도 있었고 재능도 있었지만 당시에 24살밖에 안 됐고 외국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브로드웨이에서는 이게 나이 지긋한 뭐 40대, 50대 이런 배우들이 맞는 배역이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과감하게 대한민국에서 24살짜리 검증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도박이죠. 24살짜리를 캐스팅을 했다. 영화 슈리도 마찬가지죠. 영화 슈리도 송강호가 거기 출연을 했고, 충무로 당시 그 할배들이 이렇게 선호했던 그 노땅들, 한물 가진 않았지만, 되게 안전빵으로 이렇게 흥행이 보장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운 게 없는 거죠. 계속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똑같은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캐스팅을 과감하게 해서 그 조연태 유정한 배우와 조성우 이 두 신인이 지키를 맡았던 거죠. 네. 그래도 저는 되게 그 고마운 게 우리 최정원 배우를 그래도 루시로 캐스팅을 해줬다는 거 이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신참들이 물론 좋지만 역시 중심을 잡아주는 또 베테랑이 있어야 되는데 구성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성공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경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이런 배경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지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서야 이제 작품 개요 들어가네요. 2014년도에 10주년 오래 한 거죠. 10주년 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작품 개요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이 원작 스토리는 원작이 있다. 아시죠? 지켈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 그죠? 누가 쓴 건가요? 이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1886년 영국에서 발표를 한 원작이 있습니다. 지킬 하이드를 뮤지컬을 몰라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아는 스토리를 가지고 온 작품이라는 거. 대신에 원작과 다르게 이 뮤지컬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원작은 모티브를 주로 땄고 뭐 새로운 캐릭터를 많이 가미를 하고 그 대표적으로 루시나 뭐 엠마 이런 캐릭터가 이제 나오고요. 소설의 내용과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가고 있긴 합니다. 공연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결론은 자살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만 뮤지컬 특유의 여러 가지 장치들과 효과들을 가지고 재밌는 사건들 또 볼만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
디즈니도 그랬죠. 디즈니도 그 침체 일로에 있었을 때 그렇잖아. 그 저 미키마우스 가지고 우려먹고 그다음에 뭐 디즈니랜드까지 만들었는데 사실 70년대 뭐 이렇게 지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침체해 있었거든요. 그래도 백설공주나 이렇게 뭐 이런 거 막 하고 뭐 아시잖아요. 예. 좀 뻔했었는데 90년 중반인가요? 예. 그 유명한 인어공주, 알라딘, 라이온킹. 이게 참신한 참신한 그 애니메이션이 나온 거잖아요. 네, 카젠버그라고 하는 그 유명한 크리에이터에 의해서 프로듀서에 의해서 침체일로 있던 디즈니가 다시 미키마우스 시절을 뛰어넘는 초대형 대박을 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를 전 세계 우리가 월드와이드 글로벌 할 때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통 가지고 재창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지킬 앤 하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보다 새롭게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테크닉을 가지고 풀어냈다. 마블도 이제 그 헐크도 비슷한 거죠. 헐크도 굳이 따지고 보면 이게 왜냐하면 인간의 그 보편적인 그 감성이잖아요. 그 안에 선과 악, 갈등, 그죠? 이거 뭐 이건 말할 나위 없는 루틴이죠. 그래서 매우 보편적인 스토리다. 그런 게 이제 상당히 그 우리 흑백 논리 우리가 흑백 논리를 좀 좋아해서 그런가요? 뭐 히어로즈물도 마블 히어로즈물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지킬 앤 하이드 역시 한국에서 브로드웨이 본산지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지킬 앤 하이드 명색이 뮤지컬 아닙니까? 프랭크 와일드온이라는 사람 작곡가예요. 작곡가인데 이 사람이 그 좀 이 어떤 재능이 있냐면 음악에 있어서 어떤 재능이 있냐면 듣다 보면 이 코드 진행을 어떻게 이제 스코어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자극을 해서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듣는 사람들이 듣다 보면 이렇게 뭐 안에서 뭐가 울컥울컥 하다가 이렇게 막 끌려 나와서 터트리는 그런 신박한 재능이 있더라고요. 이 지킬 앤 하이드도 그렇고 이후에 이 한국에서 더 대박을 치니까 한국 이 제작진 오디 이쪽하고도 이제 굉장히 더 친해져 가지고 자기 작곡해서 새로운 작품 같은 것도 막 만들고 그랬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의 그 제작진의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였지? 그 무슨 항해의 시대인가 뭐 있는데 아무튼 하여튼 와일드 혼이 그런 재능이 있고 그게 말했지만은 굉장히 그 한국인들이 이렇게 또 굉장히 그런 그 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잘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비유한다면 이제 저 프랭크 와일드는 한국에서 히딩크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뮤지컬 쪽에서 보자면 요새는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뭐 대박치고 이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지킬 앤 하이드와 더불어서 한국에서 같이 큰 유명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하여튼 음악이 굉장히 들으면 빠져들 수밖에 없다. 지킬의 넘버들 다 그렇고요. 뭐 루시, 엠마는 약혼녀고 루시는 지킬이 하이드로 변하면서 동기를 부여했던 일종의 그 화류계 몸을 파는 창녀인데 대단한 그 캐릭터입니다. 꿋꿋한 여성상 엠마가 굉장히 순종적이고 천사 같은 이미지 이런 이미지라면 루시는 정반대에 서 있죠.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하고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죠. 지킬과 하이드처럼 엠마 루시도 여성에 있어서의 또 양면적인 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배치를 한 그런 작품입니다. 음악은 반드시 미리 들어보시고 그냥 감상하셔도 좋습니다. 네, 유튜브 치면 어마무시하게 뜨니까 기회 되시면 꼭 넘버들 그 노래들은 들어보시라고 공연 안 보시더라도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 디자인과 앙상블 이게 아까 말했지만 아무리 뭐 난 레플리카 방식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대나 앙상블들 의상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적인 게 들어왔으니까 아까 그 90년대 초반의 분위기 보셨잖아요. 유인천 선생님이 나오셨던 뭐 42번가랄까 그 무슨 이런 거 보다가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때깔이 좋았겠습니까? 당시에 파격적이었겠죠. 예, 볼거리 면에서. 그래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04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작품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결과 2004년에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초연이 됐고요. 2006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그리고 국립극장 헤어룸 극장에서 2006년도에 두 번이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LG 아트센터에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샤롯테 시어터 그리고 2013년에 보시면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보이시죠? 예. 그리고 2014년도에는 10주년답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로 해서 올라갔네요. 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월드 투어라 해서 이건 이제 오리지널 그 브로드웨이 멤버들이 와가지고 저걸 한 거예요. 그때 볼만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18년에서 작년 2019년 5월 19일까지 보통 이게 이제 연말에 막을 올려서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뭐 3월, 4월, 5월 뭐 이렇게 봐가면서 보통 하여튼 이런 그 대극장에서의 그 유명한 작품들은 주로 연말에 시즌이 보통 연말 시즌이 이제 대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연초에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두 회에 걸쳐서 표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5월 19일까지 샤롯테 시어터에서 했네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연말부터 해서. 네. 자, 이렇게 뭐 쭉 한번 훑어봤고요. 네. 그래서 롱런하고 있는 그 한국인에 잘 맞는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150만 명 본 것 같아요. 저 아까 마지막에 보셨던 샤르테 시어터 공연 중에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 당시에 서울 공연 마쳤을 때 한 140만 명 작년 5월에 그리고 나서 지방을 좀 더 돌았으니까 저기서 좀 더 받겠죠. 그럼 한 작년 포함 누적 관객 한 150만 명 정도가 본 게 아니겠는가. 새로운 사람들이 150만 명을 본 게 아니라 보고 또 본 사람들 뭐 2번 보고 10번 보고 20번 보고 이런 사람들 중복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누적은 150만 명 정도 여태까지 히트를 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작품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와 관련돼서 저 공연의 에피소드, 저 공연과 관련된 저만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 공연을 아까 2010년, 11년 샤르테 시어터에서 홍광호 지킬로 봤는데 그때 누구랑 봤냐? 그때 제 아들 녀석하고 봤어요. 당시 제 아들이 한 2학년 정도,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때였는데 그때 이제 중2병을 심하게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질풍노도의 시기였죠. 학교에서 막 잘리느냐 마느냐.
그때 이제 제가 아들과 이게 이대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데이트를 하면서 한 번은 책방을 가고 한 번은 공연장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들 녀석이랑 한 10여 편 당시 10여 편을 봤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데리고 간 게 바로 이 지킬 앤 하이드였어요. 네. 부끄러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왜 그 아들 녀석을 데리고 갔느냐. 제가 2010년, 11년 이전에 2003년도에 사업이 망하고, 그때 이제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왔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멘탈이 나가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어려운 말로 분노 조절 장애고, 뭐, 쉬운 말로 화병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과 심신이 다 이제, 바닥을 치고, 좀 뭐랄까요? 인간이야. 피폐하고 정신이 막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래서 저희 아들 녀석한테 그때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게 2가지 만행을 저질렀는데 기억이 생생해요. 한 번은 그 어린 녀석 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될 그런 나이인데 한 번은 말을 하도 뭐 그 당시에 엄마하고 무슨 뭐 문제를 일으켰나? 뭐 집안에서 애들 크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들어갔는데 이제 막 애 엄마가 뭐 그 애 때문에 속상하다 어쩌다 막 얘기를 듣다가 제가 막 너무 화가 이제 뻗치는데 한번 이렇게 분노 조절장애 뭐죠? 이렇게 한번 터지면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애를 데리고 저기 성남 어디 무슨 야산 같은 데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엄포를 놓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애를. 그래서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버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그리고 그 뒤로 한 5학년, 6학년쯤 됐나? 애가 이제 좀 덩치가 이제 커지고 그럴 때는 한 번은 또 이제 집에서 역시 또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체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엉덩이로 이제 뭐 이렇게 저기 엉덩이를 무슨 이제 뭐 빗자루 같은 거 이런 걸로 때린 거지. 그래서 그날 밤에 자고 있는데 엉덩이를 보는데 멍이 이제 막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막 또 거기서 이제 애는 편안하게 맞은 놈은 편하게 잔다고 자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한번 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펑펑 울면서 다시는 애를 건드리지 말겠다 하면 안 되겠다 결심과 다짐을 하고 뭐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어요. 원죄가 형성이 된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중2 때 그런 일이 터지고 아이와 이게 어렵게 얼마나 그 중2 때 부자지간에 그 사이가 멀어져 있었겠습니까? 네, 그 시간 그 뒤로 거의 뭐 몇 개월 한 8개월, 9개월에 걸쳐서 데이트를 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지금은 이제 둘도 없는 친구가 됐는데 왜 이런 개인적 일화를 드리느냐? 저는 그 지킬앤 하이드를 추천을 하라고 한다면 제 방송이 입문하시는 분들 뮤지컬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작품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비추예요. 시작하실 입장에서 지킬앤 하이드를 극장 가서 내 돈 내고 본다. 티켓 값이 일단 장난이 아니고요. 배석이 14만 원. 제일 비싸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 돈 내고 보지 마시라. 이거는 이제 영상 같은 거 제가 유튜브 찾아보면 예전에 많았는데 요새 뭐 저작권 때문에 많이 내려갔는데 그 와중에 이제 대충 이제 소개가 되는 것들은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걸 이제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처럼 요즘에 그 힘든 시절 지나면서 우리 인터미션 지나는 중장년 아재아짐 형님 누님들 중에 혹시라도
분노 문제 때문에, 분노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보실만 하다. 직접 가서 보시라. 예. 현장에서 들으면 이게 막 눈과 귀가, 예, 막 극도로 이제 그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예, 분노하는, 악의 화신, 예, 하이드를 보시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분노를, 예,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예. 예술이 좋은 거는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내가 분노에 빠져 있으면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물속에 빠진 거 똑같거든요. 근데 예술, 뭐 문학도 마찬가지고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예술이 그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예, 자신의 내면 모습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 요즘 혹시 남모르게, 예, 내가 이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예, 한번 뭐 티켓 값이 비싸지만, 예, 한 번쯤은 가셔서 어, 보시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뭐, 오늘도 길었네요. 46분이라. 다음에 좀 더 짧게, 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만날 때까지 다들 행복하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오래된 영상이긴 합니다만,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링크를, 주소를 달아 놓을 테니까 관심이 생기시는 분은 그 영상을 찾아서 한번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쾌대 인터미션의 뮤직거리다를 진행한 김쾌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